유로 2024 16강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단한 이변은 벌어지질 않은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 대부분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가 스위스한테 밀려서 탈락하긴 했지만 이탈리아의 전력이 대회전부터 우승권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16강전에서는 스위스한테 말 그대로 처참하게 완패를 했고요. 또 마지막 16강전 튀르키예 오스트리아전 이거 꿀잼이었습니다. 개꿀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번 대회 굉장히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터키가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좀 약간 우세하지 않나 싶었는데 튀르키예가 오스트리아를 그 코너킥 헤더 2방으로 무너뜨리면서 8강에 올라갔습니다. 오스트리아 탈락을 했고요. 앞으로 8강 4경기, 4강 2경기, 결승전 이렇게 총 7경기 남아있는데 점점 더 재미있어질 유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대회보다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재미라는 건 주관적이니까요. 내가 재미있으면 재밌는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유럽 축구연맹의 쟁쟁한 테크니컬 업저버들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기술위원 정도 되겠죠. 유로 2024 조별리그를 분석하면서 이번 대회 전술 트렌드를 요약한 그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클럽 축구가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 축구가 모든 어떤 트렌드를 리드를 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 유튜브, 인터넷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2년, 4년 주기로 가진 않지만 예로부터 월드컵이나 유로 같은 메이저 국가대항전이 현대 축구 전술의 어떤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였잖아요. 2년,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결산하고 그런 어떤 좀 맥락에서 요 분석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경향이 드러났고 어떤 트렌드가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 분석은 UEFA 테크니컬 옵저버 그룹 멤버들이 이제 한 것인데 명단이 정말 쟁쟁합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기술위원회 라인업인데요. 이게 이분들도 쟁쟁하고 대단하지만 클리즈만 감독님 안녕. 어떤 면에서는 더 화려한 면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번 유로 테크니컬 옵저버 그룹 멤버들 쟁쟁합니다. 몇 면이 이런데요. 일단 파비오 카펠로 94년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이기도 한 정말 잉글랜드 대표팀, 러시아 대표팀도 이끌었었고 데이비드 모예스, 라파엘 베니테스, 그리고 아브람 그란트, 요한 루페스쿠, 프랑크 두부어, 솔샤르, 크랑카, 오닐, 아사노비치, 보너, 도메르그 이런 분들 정말 커리어들이 아주 엄청난 분들이 위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이분들이 매 경기 그룹을 짜서 그 경기를 본 다음에 분석을 해서 경기 분석 리포트 또 플레이 오브 더 매치 선정 작업 대회 끝나면 이제 막판에 대회 최고의 골, 최고 선수 또 최고의 영플레이어 이런 것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베스트 11도 뽑고. 자, 소개가 좀 길었는데 그러면 이번 유로 2024 조별리그를 통해서 UEFA 테크니컬 옵저버 그룹이 도출해낸 이번 때의 전술 트렌드는 어떤지 크게 6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압박을 벗어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롱패스예요. 이 그림은 스위스가 독일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둔 경기에서 보여줬던 공격 전개 방식입니다. UEFA 옵저버 그룹의 마이클 오닐은 이런 식의 전진이 슬로바키아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벨기에를 잡을 때도 많이 활용이 됐던 그런 방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짧은 패스를 전개하면서 틈을 찾는 어떤 빌드업을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게 아니고 후방 또는 2선에서 3선에서 그 전진해 있는 미드필더들이나 그 앞에 받을 채비가 되어 있는 센터포워드들, 그러니까 최전선에 나가 있는 요 선수들한테 곧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롱패스를 시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선에서 중앙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은 이런 어떤 경향성이 드러난 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팀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진 상대팀의 강도 높은 하이프레싱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또 양쪽에 있는 윙어들까지 1차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높은 위치에 남아서 거기서 바로 압박 들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상대가 골키퍼하고 쪽에서 이렇게 빌드업 올라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적극적인 압박을 걸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후방에서 바로 그냥 앞쪽으로 예. 상대 그 하이 프레싱을 그 피해간다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근데 그걸 좀 한 번에 벗겨내는 식으로 앞쪽으로 길게 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축구 전술의 그 역사라는 게 결국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또 이걸 또 넘기 위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러면서 결국에는 돌고 도는 유행의 느낌이 나는 롱패스나 어떤 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뻥축구라는 표현으로 약간 폄하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이프레싱을 깨기 위해서 이런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베네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앞으로 더 많은 롱볼 축구를 보게 될 거다. 대개의 팀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인데 상대가 전진해 있는 만큼 롱볼이 연결됐을 때 전방에서 3-3-9도 그러니까 공격 셋, 수비 셋이 세컨볼을 경합하는 장면을 노리는 팀이 늘어날 것이다. 예, 괜찮은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번 대회에서 그런 패스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일단 걷어내기 식의 어떤 시도라기보다는 나름의 전술적인 어떤 구상에 따른 그런 대응이라는 거죠. 자, 둘째, 뒷공간입니다. 옵저버 그룹은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경기로 스코틀랜드와 독일의 개막전을 꼽았는데요. 이 경기, 네, 일단 독일이 대승을 했던 그런 시합입니다. 이 경기에서 독일이 그 스코틀랜드 뒷공간을 상당히 잘 침투를 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옵저버 그룹에서 이 경기를 담당했던 게 솔샤르 감독입니다. 솔샤르 감독이 이제 UEFA 퍼포먼스 분석팀이랑 같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독일이 어떻게 5-4-1 포메이션으로 미드 블록을 쌓은 스코틀랜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주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독일이 여러 선수가 번갈아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넘나들거나 아니면 스코틀랜드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의 그 포켓 공간으로 뛰어드는 이 동작을 통해서 상대 수비의 라인 그 블록을 좀 어그러뜨리는 그런 플레이를 한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공격진 중에 한 명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척 하면서 상대 수비 한 명을 끌어내죠. 이게 볼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내기 위한 움직임이죠. 거기에 만들어진 뒷공간을 향해서 공격수 한 명이 또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드는 선수가 또 공을 달라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박스 공간 그러니까 뛰어들면서 또 다른 수비수 한 명을 달고 이동을 해준 덕분에 앞뒤로 벌려서 아까 그 뒤로 내려간 선수랑 같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박스 공간에서 그때 들어온 다른 동료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이제 전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식의 이 과정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면서 무시할라의 추가골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주장인 앤디 로버슨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일 선수들의 움직임이 뒤섞이는 바람에 이게 뒤를 노리고 오는 건지 수비 뒷공간을 아니면 포켓 앞쪽 그러니까 앞쪽을 좀 타격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었다. 독일은 이날 그 비리치의 선제골 역시 비슷한 과정에서 빌드업이 됐고요. 균도안과 하베르츠가 스코틀랜드 수비를 끌어당겨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비리치가 침투를 해가지고 키미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성공을 시켰던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스코틀랜드 선수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날 독일 선수들의 플레이에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공 가진 선수한테 제대로 뭐 시선이 안 가니까 압박도 넣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위기가 더 자주 발생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죠. 스코틀랜드는 수비를 할 때 포메이션을 5-3-2로 바꿨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독일의 중앙 침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사이드보다 중앙 쪽에 3명을 이렇게 몰아넣는 근데 이번에는 독일이 측면을 때리기 시작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선수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또 길을 찾아내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하면서 대승을 좀 했습니다. 벨기에 역시 첫 경기 슬로바키아전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들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데브라이너가 자기 진영을 보면서 내려와가지고 뒤로 볼을 내주면 그만큼 루마니아 수비수들이 전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뒤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만들어진 스페이스 쪽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공간으로 루카쿠가 파고들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데브라이너가 패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끌어내서 그 뒷공간을 열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루카쿠가 많이 놓쳤죠. 골을 못 넣었습니다, 결국. 여기도 비슷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하고 미들 사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수비 뒷공간 박스 쪽으로 뛰어들어가고 또 이렇게 반대 기회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그 수비수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각도로 들어가는 루카쿠의 모습인데 역시나 잔뜩 전진하게 만든 뒤에 뒷공간을 터는 시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팀에게서 발견이 되는 그런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드필드 박스 형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경기장 중앙에서 4명이 만들어내는 미드필드 박스 이게 이제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또 중앙으로 접근을 하면서 3-2-3-2 형태로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인데요. 이게 요즘 클럽에서는 특히 많이 활용이 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측면 플레이어가 중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서 빌드업 과정에 개입을 하는 건데 이 그림은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전에서 중원에 4명이 박스를 이룬 형태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잘 보이죠? 예. UEFA 분석실에서는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헝가리와했던 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왼쪽 윙백인 스위스의 그 에비샤 선수가 미드필드 안쪽 들어가가지고 선제골을 만들었던 그 장면을 대표적인 또 케이스로 거론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윙어들과 풀백들이 그 측면에서 보여주는 움직임. 네. 그러니까 앞뒤로 서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왼쪽 풀백과 왼쪽 윙어는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또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는 조합이고 또 이 그 앞뒤에 선 선수들 간의 그런 전술적인 좋은 능력이 팀 성적이 직결이 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 스페인이 그걸 잘하는 대표적인 팀이죠. 조별리그 유일하게 3전 전승을 한 팀인데 그러니까 페드리 선수의 패싱력이 수비 사이 공간으로 움직이는 그 윙어들, 풀백들 이걸 잘 발견을 해주면서 이제 시너지가 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윙어와 풀백의 좀 협업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은 페드리가 빼주고 측면으로 넓게 이렇게 이렇게 주면 니코 윌리엄스가 사이드를 맞고 쿠쿠렐라가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 쪽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또 만들어줍니다. 옵저버 그룹도 이 두 선수가 정말 대단히 좋은 조합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던데 이 둘은 이 그림처럼 니코가 측면에 빠져서 패스를 유도할 때 쿠쿠렐라가 풀백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골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윙어하고 풀백들이 사이드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미드필드 박스 형성 같은 전술적인 움직임도 함께 해나가는 게 이번 대회 전술적인 어떤 주요한 트렌드다. 그렇게 좀 거론을 한 거죠.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맨투맨 압박인데요. 옵저버 그룹에서 주목한 것은 세르비아의 잉글랜드전 후반전 압박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워낙 전력차가 있는 그런 팀들이기도 합니다만 이 그림에서 하얀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잉글랜드고 붉은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세르비아인데 이날 세르비아가 후반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거의 맨투맨 압박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걸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니토제 감독이 이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세르비아의 이런 변화가 굉장히 리스키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게 이번 대회 주요 트렌드라고 또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비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 분석 리포트에 든 거겠죠. 그만큼 엄청난 체력과 또 상대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과 1대1 상황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리고 이게 90분 동안 이런 식의 축구는 할 수 없죠. 이렇게 90분 동안 맨마킹 되는 축구를 한다면 아마 성적이 나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서는 그 오스트리아하고 그 스페인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의 맨투맨 압박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본 팀입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랑닉 감독이 구축한 레드불 시스템 라이프치히하고 잘츠부르크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굉장히 이런 축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가 이번 때 아쉽게 16강 탈락을 했지만 랑닉 감독 체제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그런 배경에도 이러한 어떤 전술적인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미 클럽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조커의 극장골이 늘어났다. 이걸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전술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이번 대회의 어떤 특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에서 추가 시간에 나온 그러니까 16강전 빼고 추가 시간에 나온 득점이 10골인데 이 10골을 모두 교체 투입된 선수가 넣었다고 합니다. 유로 2020때는 추가 시간골이 3골밖에 없었는데 이번 때는 벌써 10골이 나왔다고 하니까 엄청난 차이고 아무튼 그 10골 중에 7골은 승부에 직결되는
동점골 아니면 결승골이었다고 합니다. 유로 2020 때는 그런 골들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예, 조별리그 81골이 나왔습니다. 추가 시간 골이 그중에 10골이면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이번 16강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골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전술적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만큼 현대축구 선수들이 정신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막판에 뭐 이런 식의 승부를 뒤집거나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상으로 조별리그 결산 삼아서 UEFA에서 발표했던 이번 대회 전술 트렌드 분석 간단히 살펴봤습니다.